고대 문명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과 전설이 뒤섞이고 과거의 장엄함이 침묵 속에서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장엄한 피라미드가 하늘을 찌르고 정글에 둘러싸인 도시들이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한 땅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토록 복잡하고 진보된 사회가 문명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의 심전부에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과 지혜를 남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세기를 거쳐 메소아메리카와 안데스 산맥의 신비로운 문화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척박한 정착지에서 어떻게 강력한 국가가 탄생했는지,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번영했는지, 그리고 한때 찬란했던 제국들이 별처럼 쇠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의 이야기로 가득한 대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의 업적은 상상을 초월하며 그들의 유산은 지금도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 문명의 기원, 황금기, 천문학, 수학, 건축 분야에서 그들이 이룬 독보적인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몰락이유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준 교훈을 되새겨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깨달음뿐만 아니라 위로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업적,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거센 강물처럼 수세기를 거쳐 흐르는 역사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소란이나 불안이 있을 틈이 없습니다. 오직 과거에 고요히 잠겨들 때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사실, 모든 날짜가 경이로운 세상의 새로운 면을 드러냅니다. 가장 흥미로운 문명 중 하나인 마야 문명이 탄생한 땅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시작된 최초의 정착지부터 서기 250년경에 번영을 누린 최초의 도시국가가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마야 문명이 형성되고 마야 고유 문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기 250년부터 900년까지 이어지는 고전 마야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황금기였습니다. 티칼, 팔렌케, 코판과 같은 도시들은 권력, 문화,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복잡한 정치 구조,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든 심오하고 다면적인 종교, 그리고 아름다움과 예술성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사로잡는 마야 예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은 단순히 건축자와 예술가만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에서 그들의 놀라운 업적과 천체의 움직임을 놀라운 정밀도로 관측했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 복잡하고 정밀한 달력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독특한 상형 문자 체계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문자 체계는 그들이 수세기 동안 지식과 역사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대한 문명들처럼 마야 문명도 쇠퇴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고전 도시들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변형되어 후고전 시대로 전환된 원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의 법칙과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조차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차분하게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위대한 민족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3세기경 유목민 부족으로 시작되어 14세기인 1428년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아즈텍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심장부인 테노치티틀란을 중심으로 제국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역과 농업에 기반을 둔 아즈텍 제국의 사회 구조, 경제,
그리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군사 조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는 아즈텍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들, 복잡한 의식, 그리고 물론 그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간 희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비극적인 쇠퇴는 스페인의 도래로 시작되었습니다. 1519년에 시작되어 1521년에 끝난 정복 과정과 에르난 코르테스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잉카 제국이 탄생한 안데스 산맥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2세기경에 등장한 작은 왕국에서 1438년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완틴 수유로 알려진 잉카 제국의 부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국가 조직, 제국의 가장 외딴 지역들을 연결하는 광대한 도로망, 그리고 놀라운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엄한 마추픽추입니다. 잉카의 사회, 경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독특한 노동 형태인 미타 제도와 자연 및 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잉카 제국 역시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1532년에 시작되어 1572년에 끝난 내전과 그 이후 스페인 정복을 포함하여 잉카 제국의 몰락 원인과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이 세 위대한 문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문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세계사에 미친 그들의 공헌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흥망성쇠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후손인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 여정은 놀라운 사실과 심오한 성찰로 가득한 차분하고 사려 깊은 탐구가 될 것입니다. 잊혀진 제국들이 간직한 영원한 비밀과 진보의 길을 걷는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되새기며 대화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모든 소리, 모든 단어가 평화와 이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역사의 세계에 푹 빠질 준비를 하세요.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놀라운 문명 중 하나인 마야 문명의 기원부터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야인들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고 천문학, 수학, 예술, 건축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며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초라한 초기 정착지에서 최초의 강력한 도시국가 형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야 문명의 역사는 그들의 도시가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오늘날 과테말라, 멕시코, 벨리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비옥한 땅에 최초의 정착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마야인들은 농업을 하며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작물은 옥수수, 콩, 호박이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이 지역 여러 부족의 식단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판으로 둘러싸인 진흙과 지프로 지은 집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의 순환, 농사일의 리듬, 비, 그리고 태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이러한 정착지는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는 사회 계층의 기초가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더 큰 정착지가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등장했지만 나중에 볼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소박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의식 장소이자 최초의 사원이었을 것이며 이는 복잡한 종교 체계의 출현을 시사합니다. 서기 1000년이 시작될 무렵, 즉 기원 후 0년경에 마야 문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성기 또는 전 고전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래의 거대 도시들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초의 도시 국가들이 등장했는데 이 시기에는 명확한 분업과 통치자, 사제, 장인들의 존재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초기 중심지 중 하나는 과테말라에 위치한 엘 미라도르입니다. 엘 미라도르의 전성기는 대략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였습니다. 엘 미라도르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라 단타, 라 단지와 같은 구조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정교한 노동 조직과 건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시의 삶은 이미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는 통치자와 사제들이 거주하는 서원과 궁전이 있는 신성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구역 주변에는 주거지역과 공예 작업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무역, 공예, 종교의식에도 종사했습니다. 이 시기에 마야 문명의 미래 위대함의 토대가 형성되었는데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자와 달력이었습니다. 상형 문자의 완전한 해독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최초의 비문이 등장하여 사건, 통치자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고자 했던 열망을 증명합니다. 종교 또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 우주, 그리고 인간의 삶과 관련된 복잡한 신들의 만신전이 등장했습니다. 서기가 시작될 무렵 마야 정착지는 점차 규모가 커지고 정교해졌습니다. 우리는 이후 수세기 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최초의 도시국가들이 출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시기는 마야 문명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형성기였습니다. 작은 마을에 살던 단순한 농부에서 벗어나 마야인들은 먼 길을 걸어 복잡한 도시 중심지를 건설하고 독특한 문화와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약 2000년에 걸친 이 시기는 곧 도래할 황금기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약 2000년에 걸친 이 기간은 곧 다가올 황금기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서기 2500년부터 900년까지 지속된 마야 문명의 고전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진정한 황금기이자 번영의 시대였으며 위대한 마야 도시들은 권력과 화려함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글 위로 우뚝 솟은 장엄한 도시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석조 피라미드와 사원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뛰어난 중심지 중 하나가 현재 과테말라에 위치한 티칼이었습니다. 티칼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70m가 넘는 거대한 제규어 신전과 같은 기념비적인 사원들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주였습니다. 인구는 수십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의 삶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귀족들의 궁전, 주택가, 장인들의 작업장으로 둘러싸인 중앙광장에서는 종교의식과 국가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고전시대의 또 다른 보석은 정교한 건축과 예술로 유명한 팔렌케였습니다.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강력한 통치자 파칼 대제의 무덤이 있는 비문의 사원과 같은 걸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도시는 조각된 돌,
프레스코화 그리고 조각품으로 유명했으며 그 아름다움과 예술성은 오늘날까지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현재 온두라스에 위치한 코파는 마야 문명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기념비적인 석비와 궁전과 사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복합단지인 아크로폴리스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학과 예술이 번성했으며 코판의 통치자들은 풍부한 비문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유산을 남겼습니다. 마야 도시국가의 정치 구조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각 도시는 신성하게 여겨지고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야 통치자는 주인을 뜻하는 아하우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군사지휘관, 그리고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권력은 대개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정치는 불안정할 수 있었고 도시국가들은 종종 서로 전쟁을 벌이며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국경을 지키려 했습니다. 종교는 마야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 삶의 특정 측면을 담당하는 신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만신전을 믿었습니다. 태양, 비, 그리고 곡식의 신들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제물과 때로는 인신공양을 포함한 종교의식이 사원과 도시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신의 뜻을 해석하고 의식을 주관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고전기 마야 예술은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건축 양식은 그 규모와 조화가 놀랍습니다. 예술가와 장인들은 그림으로 장식된 정교한 도자기, 금과 옥으로 만든 정교한 장신구, 그리고 통치자들의 삶, 신화 속 장면, 그리고 일상생활의 장면을 묘사한 웅장한 프레스코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도시를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통치자들을 찬양하며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야 도시의 삶은 복잡했지만 나름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대부분은 농부였으며 도시 주변 지역에서 옥수수, 콩, 호박을 재배했습니다. 장인들은 도자기, 직물, 도구, 그리고 사치품을 생산했습니다. 무역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러 도시국가, 심지어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식료품부터 이국적인 깃털과 흑요석까지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마야인들은 과학과 문자의 발전에 있어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고전기가 마야 문명의 정점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매혹적이고 영감을 주는 웅장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야인들은 예술, 건축, 그리고 사회 조직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천재성은 과학과 글쓰기의 영역을 훨씬 넘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업적 덕분에 그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포착하고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며 지식을 미래 세대에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가장 놀라운 영역 중 하나는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주의와 정밀함으로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가장 잘 보기 위해 피라미드 꼭대기에 특별한 천문대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태양, 달, 행성, 별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세기 동안 관찰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천체에 대한 그들의 심오한 지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야인들은
태양, 달, 금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매일 뜨고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구 생명체에 미치는 태양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달의 움직임 또한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의 위상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금성의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마야인들은 금성의 복잡한 궤도와 하늘에서 아침별과 저녁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금성이 태양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인 금성의 회합 주기를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농업 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야인들은 천문 관측을 바탕으로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달력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각기 고유한 목적을 가진 상호 연결된 주기들의 완전한 체계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260일로 구성되는 신성한 달력, 즉 촐킨입니다. 촐킨은 20일마다 서로 다른 이름과 13개의 숫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달력은 운명을 예측하고 의식, 전쟁, 기타 중요한 행사에 적합한 날을 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촐킨과 더불어 태양년의 길이와 매우 가까운 365일로 이뤄진 민간 달력 하압이 존재했습니다. 하압은 각 달이 20일씩 18개월로 나뉘었고, 불운하다고 여겨져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5일이 더해졌습니다. 이 두 달력, 촐킨과 하압은 서로 동기화되어 소위 달력 순환을 형성했는데, 이는 하압으로 52년 동안 지속되는 주기였습니다. 이 순환이 끝나면 마야인들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기념하며 성대한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마야인들은 더 긴 역사적 시기를 추적하기 위해 소위 장기 연대 측정법, 롱 카운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1311년으로 여겨지는 세계 창조의 신화적 날짜부터 시작하는 선형 연대기 체계였습니다. 장기 연대 측정법을 통해 수천 년에 걸쳐 사건을 기록할 수 있었고, 이는 깊은 역사적 연속성을 부여했습니다. 마야 문자는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에서 완전히 발달한 몇 안 되는 복잡한 상형 문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 상형 문자는 단순한 상형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 단어 전체를 나타내는 기호와 음절 문자, 음절을 나타내는 기호가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이름과 사건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더욱 복잡한 개념과 문법적 구조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 상형 문자는 사원의 벽, 석비, 기념비적인 석조 조각, 도자기 그릇, 그리고 코덱스라고 불리는 책의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코덱스의 대부분은 이단으로 간주된 유럽 정복자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코덱스는 드레스덴 코덱스, 마드리드 코덱스, 파리 코덱스를 포함하여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희귀한 문서들은 마야 신화, 천문학, 의학, 그리고 역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야 문자를 해독하는 것은 현대 학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리 크머로조프와 같은 연구자들의 연구와 그 이후 다른 학자들의 발전 덕분에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 고대 상징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석비와 코덱스에 새겨진 비문을 읽고 통치자들의 이름, 통치 기간, 중요한 역사적 사건, 그리고 신화적 이야기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의 삶은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자연의 순환과
천문 관측에 따라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부들은 파종과 수확을 위해 함력에 의존했습니다. 신성한 촐킨력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특정 의식을 언제 거행해야 하는지,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그리고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지식의 수호자였던 학자들과 사제들은 밤낮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계산을 하고 발견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살아있는 컴퓨터와 같았으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국가 전체의 안녕이 그들의 예측과 의식에 달려 있었기에 그들의 작업은 사회 안정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야인들이 천문학, 달력, 문자 분야에서 이룬 업적은 그들의 놀라운 지적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전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마야 문명의 토대가 되었고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흔히 그렇듯 가장 번영했던 문명조차도 시련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정점이었던 고전 마야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쇠퇴 이유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때 웅정했던 도시들이 점차 쇠퇴하게 된 복잡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전 마야 문명의 쇠퇴 원인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때 웅장했던 이 도시들이 점진적으로 쇠퇴하게 된 복잡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대략 서기 8세기에서 10세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쇠퇴한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티칼, 팔렌케, 코판처럼 번영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광장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사원과 궁전이 사회와 영적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이곳들이 인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웅장한 도시들을 버리고 오늘날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는 웅장한 유적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가설 중 하나는 천연자원 고갈입니다. 마야인들은 숙련된 농사꾼이었지만 화전농법에 기반한 그들의 방식은 집약적인 토지 이용으로 인해 토양 악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인구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고 도시 주변 토지는 충분한 작물을 생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 사이에 기근과 불만을 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장기간의 가뭄을 꼽습니다. 자연 순환이나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이 지역 농업의 필수적인 물 부족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은 말라붙고 저수지는 고갈되었으며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부 갈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전 마야 시대는 수많은 독립 도시 국가들이 존재했던 시기로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권력과 자원을 놓고 종종 경쟁했습니다. 잦은 전쟁은 도시를 약화시키고 인구와 경제를 고갈시켜 다른 도전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적, 정치적 요인도 지적합니다. 아마도 통치자와 사제들의 권력에 기반한 사회 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트 계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에게 부과된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건설되면서 사회 불안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진적인 쇠퇴를 초래했습니다.
마치 연쇄 반응과 같습니다. 가뭄은 흉작으로 이어지고, 흉작은 기근으로 이어지고, 기근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약화된 도시들 간의 전쟁은 그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고전기 도시들이 쇠퇴하면서 마야 문명의 중심지는 점차 북쪽 유카탄 반도로 이동했습니다. 후고전 시대에는 치첸이트사와 마야판 같은 새로운 중심지들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이 도시들은 많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을 유지했지만 고전기의 장엄한 대도시들과는 이미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술은 더욱 군사화되었고 건축은 새로운 특징을 갖추었으며 정치 구조도 변화했습니다. 마야 문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도시 국가들의 전성기였던 황금기는 돌이킬 수 없이 사라져 신비로운 유적과 수많은 의문점들만 남았습니다. 위대한 마야 도시들의 빛이 어떻게 점차 희미해졌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메소아메리카의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롭고 강력한 부족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즈텍족의 이야기입니다. 아즈텍족은 보잘것없는 유목민 집단에서 시작하여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까지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13세기 초 나우아족, 훗날 아즈텍족으로 알려진 민족이 멕시코 계곡에서 수많은 작은 부족과 신생 도시들 사이에서 출현했습니다. 북쪽 신화 속 땅 아즈틀란에서 온 그들의 이야기는 끈기, 적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배력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곡에 거주하던 테파넥족과 같은 더 강력한 민족의 용병이자 동맹으로 활동했습니다. 아즈텍족은 호전성과 회복력으로 유명했으며 이는 그들이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초기 역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수도의 건립에 대한 전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신 우이칠로포틀리가 그들에게 정착지를 알려주었는데 바로 독수리 한 마리가 선인장 위에 앉아 뱀을 잡아먹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랜 방랑 끝에 1320년경 그들은 텍스코코 호숫가의 한 섬에서 이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미래의 제국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이 건립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업이었습니다. 호수는 도시를 건설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아즈텍인들은 이를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토사와 초목을 쌓아 치남파스라고 불리는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옥한 땅은 농업의 토대가 되었고 옥수수, 콩, 호박, 그리고 다른 작물들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초기 수십 년은 생존과 자기 주장을 위한 투쟁의 시기였습니다. 아즈텍인들은 테파넥족의 지배 아래 살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사 정신과 조직력은 점차 발전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은 최초의 통치자 왕조의 출현이었습니다. 최초의 진정한 통치자, 즉 틀라토아니는 1375년경 통치를 시작한 아카마피트리로 여겨집니다.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아즈텍을 통치할 왕조의 창시자였습니다. 초기 아즈텍 사회는 시족 계통을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단위는 칼풀리였는데 이는 땅을 공동 소유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친족 집단이었습니다. 각 칼풀리에는 지도자가 있었고 특정 기술이나 군사 부대를 담당했습니다. 이는 사회 및 경제 조직과 필요시 병력 동원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의 일상생활은 심지어 이 초기 시대에도
그들의 종교와 신성한 운명에 대한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담당하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태양과 전쟁의 신인 우이칠로코틀리는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믿어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다른 중요한 신들로는 비와 다산의 신 틀랄록과 지혜와 바람의 신으로 여겨지는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이 있습니다. 15세기 초 아즈텍은 이전 지배자들에게 도전할 만큼 충분한 권력과 영향력을 축적했습니다. 1427년경 틀라토아니가 된 이츠코아트의 통치 기간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아즈텍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즈카포찰코의 테파넥 통치자들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이츠코아틀과 그의 뛰어난 고문 틀라카 엘렐의 지도 아래 아즈텍은 텍스코코와 틀라코판과 같은 다른 불만 도시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428년 이 동맹은 테파넥 쪽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즈텍 제국의 건국을 알렸습니다. 이전에 정복당했던 도시였던 테노츠티틀라는 멕시코 계곡에서 새로운 강대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아즈텍은 조공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정복당한 민족에게서 조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아즈텍은 비교적 온건한 부족에서 막강한 제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그 영향력은 곧 광활한 영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전설적인 여정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롭고 장엄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생 아즈텍 제국의 심장부, 그 활기 넘치는 중심지가 된 도시 테노치티틀란에 있습니다. 테파넥 쪽은 물리친 후 현명한 이츠코아틀과 그의 조언자 틀라카에레리가 이끄는 아즈텍인들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의 상징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신 우이칠로포츠틀리가 지정한 장소에 세워졌다고 하는 테노치티틀라는 참으로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광활한 텍스코코 호수 한가운데 넓은 둑길로 연결된 여러 섬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당시 공학기술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도로 대신 운하가 있어 배들이 상품과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진흙과 돌로 지은 집들은 평평한 지붕을 하고 채소와 꽃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는 4개의 큰 구역으로 나뉘었고 이 구역들은 다시 칼풀리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들로 나뉘었습니다. 각 칼풀리는 자체적인 자치권, 자체적인 땅, 그리고 자체적인 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우이칠로포틀리와 틀랄록에게 바쳐진 주 사원을 품은 거대한 사원 단지인 대테노치틀란이 있었습니다. 이 단지는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과 제의가 거행되던 장소였습니다. 아즈텍 사회 구조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상류 사회로의 이동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사회의 수장에는 틀라토아니라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는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대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상당했지만 귀족 원로들로 구성된 의회와 협의했습니다. 그의 아래에는 군사 지도자, 사제, 고위 관리들을 포함한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장, 키드니로 알려진 상인과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장은 제국 전역과 그 너머까지 여행하며 희귀한 상품과 정보를 획득하는 등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체 길드를 운영하고 특정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농부와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집과 사원을 짓고 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사회 계층의 맨 아래에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다른 문화권의 노예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자유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제국의 경제는 농업과 무역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농업은 매우 발달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사용하고 치남파스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옥수수, 콩, 호박, 고추, 그리고 다른 작물들을 재배했습니다. 치남파스는 매우 비옥하여 1년에 여러 번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은 활발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시장에서는 매일 다양한 상품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과 옷, 보석, 그리고 이국적인 새 기풀까지 다양했습니다. 카카오 콩과 멘틀이라고 불리는 천 조각이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국 전체는 상인과 사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즈텍 군대는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군 복무는 모든 사람에게 영예로운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아즈텍 군대는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전문 전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독수리 기사단이나 제규어 기사단처럼 가장 용맹한 전사들을 모집하는 다양한 군사 기사단이 존재했습니다. 전쟁의 주된 목적은 영토 정복보다는 종교적 희생을 위한 포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즈텍의 무기에는 창, 투창, 흑요석 곤봉, 활과 화살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사들은 깃털로 장식된 투구와 함침된 면직물로 만든 보호 갑옷을 착용했습니다. 군사적 성공을 통해 아즈텍은 제국을 확장하고 정복당한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일상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터로 나갔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예, 역사, 종교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위생이 중요했습니다. 도시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몸을 씻었습니다. 음식은 다양했습니다. 주식은 옥수수였는데 옥수수로 납작빵, 토르티아와 죽을 만들었습니다. 콩, 호박, 칠리, 아보카도도 먹었습니다. 고기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금류, 생선, 사냥감도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 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시는 대규모로 거행되는 종교 축제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회적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종교는 아즈텍인의 삶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도시 건설부터 일상 의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은 끊임없는 관심과 존경을 요구하는 신성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즈텍의 신들은 방대하고 복잡했으며 각 신은 자연, 삶, 그리고 운명의 특정 측면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신을 낳은 창조신 오메테오틀은 신들 중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종종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존재로 묘사되어 화합과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양과 전쟁의 신이자 테노치틸란의 수호신이자 아즈텍의 주요 숭배 대상인 우이칠로고틀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숭배는 태양이 매일 하늘을 가로지르는 운행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은 바람, 지혜, 새벽별, 그리고 지식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종종 인간에게 문명을 가져다준 문화적 영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비, 물, 그리고 다산의 신 틀랄록은 농경사회의 필수적인 존재였으며 그의 은총은 풍년을 보장했습니다. 가죽을 입은 우리 신 시페토텍은 봄의 재생, 농업, 그리고 공해의 신이었습니다. 그를 숭배하는 의식에는 가죽을 벗기는 의식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생명의 재생을 상징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신들이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영양분이 인간의 생명력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희생이 아즈텍 종교의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잔혹함을 위한 잔혹행위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복잡한 의식이었습니다. 희생은 달력 주기와 연계된 특정 날짜에 거행되었으며 신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수많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전쟁 포로였습니다. 뛰어난 용맹을 보여준 전사들은 포로를 제물로 바치는 명예를 얻어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위기 상황이나 중요한 의식을 위해 자원자들도 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의식은 꼼꼼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제물은 피라미드 사원 꼭대기로 올려졌고 그곳에서 사제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방법은 제물에 따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우이칠로포틀리의 경우 흑요석 칼을 사용하여 심장을 꺼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틀라록의 경우 제2에는 익사 또는 참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의식에는 음악, 춤, 그리고 찬송이 수반되었습니다. 특별한 예복을 입은 사제들이 이러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심오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해가 지고 세상이 어둠에 빠지며 생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 희생 외에도 신에게 바치는 다른 형태의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보석, 이국적인 새의 깃털, 음식, 음료, 심지어 사제나 귀족이 귀, 혀 또는 다른 신체 부위를 뚫어 자해를 통해 채취한 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자해의식은 신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신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에서는 종교 축제가 빈번하고 활기찼습니다. 아즈텍 달력의 각 달은 특정 신에게 바쳐졌고 그에 상응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도시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신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에서의 삶은 일과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신들의 존재와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종교성은 한편으로는 아즈텍 사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종교와 의례의 역할을 이해하면 아즈텍인들의 동기와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 외부 세계 및 다른 민족과의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즈텍 당에 도착하면서 이 문명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기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 기술, 그리고 신념을 지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문화가 충돌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1519년 에르난도 코르테스가 이끄는 원정대가 쿠바에서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황금과 영광에 대한 갈망, 그리고 기독교 전파에 대한 열망에 이끌린 스페인인들은 유카탄 반도에 발을 디딘 후 내륙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아즈텍인들은 외국인들을 대체로 조심스럽게 맞이했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 눈길도 보냈다. 그들은 신들의 귀환에 대한 예언을 믿었고 최고 통치자 모테크조 2세를 포함한 일부 아즈텍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스페인인들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신의 사자나 중요한 무역상인 같은 이국적인 방문객으로 여겼다. 코르테스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략가였다. 그는 아즈텍 제국이 그 막강한 위력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단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정복당한 많은 민족은 테노치티틀란의 지배에 반감을 품었고 아즈텍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꺼이 지원했다. 총기, 강철검, 갑옷,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군마로 무장한 스페인군은 군사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아즈텍 군대에 비하면 미미했습니다. 정복의 핵심은 코르테스가 아즈텍 사회 내부의 모순을 악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토토낙족과 틀락스칼란족처럼 아즈텍과 적대적인 부족들 사이에서 동맹을 찾았습니다. 이 부족들은 스페인군에게 수천 명의 전사와 식량, 그리고 지형에 대한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하는 스페인군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들은 산과 정글, 강을 넘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족들을 만났는데 그중 일부는 저항했고 다른 부족들은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스페인군이 지나간 모든 도시는 코르테스의 잔혹함과 외교적 수완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설득하고 위협하고 동맹을 맺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항상 자신의 주된 목표인 수도 점령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519년 코르테스와 그의 군대는 당시 수천 명의 스페인군과 수만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동맹군으로 이루어져 테노치티틀란에 진군했습니다. 텍스코코호 한가운데 있는 섬에 건설된 이 도시는 그 웅장함에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고 통치자 모테쿠조마 2세가 스페인군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코르테스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손님 자격으로 도시에 입성했지만 자신의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인과 아즈텍인 사이의 관계가 긴장되었지만 겉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스페인인들은 도시의 궁전 중 하나에 머물며 탐험을 허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즈텍의 정치체제, 경제, 종교,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모테코조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스페인인들은 그를 체포하고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러한 배신 행위에 충격을 받았지만 황제가 적의 손에 들어간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스페인군의 압력을 받은 모테쿠조마는 신민들에게 코르테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코르테스가 다른 스페인 원정군과 싸우기 위해 해안으로 향하던 중 그의 부관 페드로 데 알바라도가 종교축제 기간 중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아즈텍 봉기를 촉발했습니다. 코르테스가 돌아왔을 때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고 그의 부하들은 포위당했습니다.
신민들을 진정시키려던 모테쿠조마는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스페인군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설도 있고 외국인들과의 협력에 분노한 신민들이 돌팔매질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모테쿠조마가 사망한 후 쿠이틀라왁이 새로운 통치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마침내 반격했습니다. 1520년 6월 20일에서 21일 밤, 슬픔의 밤, 라 노체 트리스테로 알려진 이날 밤, 아즈텍인들은 도시에서 도망치려는 스페인군과 그 동맹군을 공격했습니다. 스페인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대부분의 보물, 무기, 말을 잃었습니다. 코르테스와 몇몇 생존자들은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는 코르테스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병력을 모으고 토착 부족들 사이에서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여 테노치티틀란을 다시 포위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스페인군은 브리간틴, 작은 배를 건조하여 호수를 장악하고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테노치티틀란 포위 공격은 1521년 5월에 시작되어 약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보급이 끊긴 도시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스페인군과 동맹군은 도시를 한 블럭 한 블럭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투쟁은 치열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하게 싸우며 고향과 문화를 수호했습니다. 하지만 승산은 높지 않았습니다. 결국 1521년 8월 30일 마지막 아즈텍 황제 쿠아우테목이 포로로 잡히고 테노치티틀란은 함락되었습니다. 단 2년 동안 지속된 아즈텍 제국의 정복은 하나의 위대한 문명의 종말과 메소아메리카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국의 쇠퇴는 급속했지만 이는 군사적 패배만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토착민에게는 면역이 없었던 천연두와 같은 유럽인들이 전파한 질병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스페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마을과 도시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이는 아즈텍 세계의 몰락에 조용하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파괴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엄한 안데스 산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위대한 문명 잉카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역사는 쿠스코 계곡에 위치한 작은 왕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옥한 땅과 안전한 입지를 갖춘 이 계곡은 미래 강대국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서기 1200년경 이 계곡을 상상해보세요. 이곳에는 훗날 잉카로 알려지게 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유일한 민족은 아니었지만 독특한 조직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설과 역사 기록으로 알려진 망코 카팍과 같은 최초의 통치자들은 미래 왕국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는 잉카인들이 다른 많은 민족들처럼 혹독하지만 비옥한 안데스 산맥에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쿠스코 계곡의 일상생활은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고산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한 옥수수, 감자, 퀴노아를 재배했습니다. 그들은 산비탈에 계단식 경작지를 조성하여 땅의 모든 면적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놀라운 공학적 독창성을 지닌 농경지를 조성했습니다. 관계용 용수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건설된 운하를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이나 진흙으로 지은 단순하지만 튼튼한 집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농업이 주요 생업이었고 직조, 도자기, 금속 가공과 같은 수공예품도 생산되었습니다. 15세기 중반까지 잉카인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살면서
쿠스코 계곡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정복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을 맺고 인근 소규모 부족들을 정복함으로써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점차 발전하고 확산된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438년경 권력을 잡은 잉카 파차쿠티의 통치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개혁가이자 정복자로 여겨지며 겸손했던 잉카 왕국을 광대한 제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파차쿠티는 강력한 군대와 능숙한 외교수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확장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려면 새로운 구조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차쿠티의 치세에 새로운 수도 쿠스코 건설이 시작되었고, 그는 쿠스코를 웅장한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쿠스코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신성한 장소이자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는 재건되었고 사원, 궁전,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인카인들은 그들의 수도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 훗날 유럽인들을 경악하게 만들 제국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인카인들은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통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체계의 핵심 요소는 도로 건설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잉카 도로망은 제국의 가장 외딴 지역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다리, 터널, 그리고 여행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갖춘 진정한 공학적 업적이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군대의 신속한 이동, 세금 징수, 그리고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국의 경제는 중앙집권적 분배 원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로 간주되어 공동체 단위로 경작되었습니다. 농산물과 수공예품은 모두 국가 창고에 모아져 필요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타 제도는 도로, 사원, 계단식 논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과 군 복무를 위해 인구를 동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잉카 종교는 다신교였으며 태양 숭배가 강했습니다. 인티신은 모든 잉카인의 아버지이자 최고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태양은 생명, 온기, 빛의 근원이었으며 태양 숭배는 잉카인의 삶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또한 창조신 비라코차,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 그리고 자연과 원소와 관련된 여러 신들도 숭배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사원에서 봉사하고 의식을 거행하고 천체 현상을 관찰하는 등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잉카 제국은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차쿠티와 같은 통치자들의 지도 아래 훗날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인상적인 국가 중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점진적인 성장과 권력 축적, 그리고 잉카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로 만든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케추아어로 4개의 통합된 주를 뜻하는 타완틴수유로 알려진 잉카 제국은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초 사이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건설, 효과적인 통치, 그리고 광대한 영토에 심도 있는 통합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제국의 심장부는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 위치한 쿠스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오늘날까지도 감탄을 자아내는 수많은 놀라운 건축물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잉카 공학의 천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도로 체계입니다. 카팡냔,
즉 왕의 길로 알려진 이 도로망은 4만 킬로미터가 넘는 길이로 뻗어 있었습니다. 북쪽의 적도 삼림지대에서 남쪽의 건조한 해안 지역까지 제국의 가장 외딴 지역들을 연결했습니다. 도로는 치밀하게 계획되고 건설되었습니다. 산을 넘고 협곡을 건너고 심지어 습지까지 건넜습니다. 산길을 넘기 위해 잉카인들은 계단식 도로를 건설했고 강을 건너기 위해 덩굴로 만든 현수교를 건설했습니다.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 다리들은 공학의 진정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도로는 군대와 관리들의 이동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차스키, 즉 전령들이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달리도록 훈련받았고 경로를 암기했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으며 키프스라고 불리는 매듭 문자 체계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키프는 여러 색깔의 끈과 매듭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였으며 각 매듭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놀라운 속도로 제국 전역에 전파될 수 있었고 중앙정부는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일상생활은 이처럼 발달된 사회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산골 마을이나 비옥한 계곡에 사는 농민들은 군대와 국가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장인들은 도자기, 직물, 금속 세공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 창고에 축적되어 필요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타 제도는 이러한 제재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은 매년 일정 일수 동안 공공사업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사원, 계단식 논 건설, 광산 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대규모 사업 완수를 위해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잉카 건축은 기념비적인 아름다움과 자연과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그들의 건축물은 모르타르 없이 완벽하게 맞춰진 거대한 돌 블럭으로 지어졌습니다. 돌을 자르는 기술은 칼날조차 블럭 사이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건물의 내구성과 안데스 산맥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잉카 건축의 가장 유명한 걸작은 단연 마추픽추입니다. 높은 산속에 자리 잡은 이 잃어버린 도시는 15세기 중반에 건설되었으며 아마도 파차쿠티 황제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마추픽추는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산악지형에 통합된 도시 전체입니다. 주거용 건물, 사원, 계단식 경작지, 그리고 복잡한 상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기능성과 미적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부지의 자연적 특징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잉카 제국 생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통치였습니다. 제국은 4개의 지방으로 나뉘었고 각 지방은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사파 잉카라고도 불리는 황제는 태양신 인티의 아들로 여겨져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행정체계는 엄격하게 위계적이고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세금 징수, 자원 분배, 그리고 법 집행을 감독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잉카 종교는 자연 및 천문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태양인 인티는 그들의 신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사제들은 신들을 달래고 제국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복잡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중요한 사건의 길이를 정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일상생활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작농들은 옥수수, 감자, 그리고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상호 부조와 연대가 넘치는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공예와 농업 기술을 배웠습니다. 예술과 음악 또한 잉카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직물, 보석, 그리고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전성기 타완틴수요는 고도로 조직적이고 번영한 국가였습니다. 건설, 공학, 통치, 그리고 사회 조직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문명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과 놀라움을 선사하는 풍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타완틴수유로 알려진 잉카 제국은 모든 요소가 서로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조직화된 사회의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격한 권력 위계와 중앙 집권적 통치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러한 틀 뒤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 복잡한 체계가 있었습니다. 잉카 사회는 엄격하게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 최상위에는 신성한 통치자 사파 잉카가 있었고 그 아래로는 그의 가족, 귀족, 그리고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관리, 군사 지도자, 그리고 장인과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마을과 지역 내에서 살며 일하는 소박한 공동체 구성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제국의 경제는 농업과 집단 노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인카인들은 숙련된 농부들이었으며 계단식 농법과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주요 작물은 옥수수, 감자, 퀴노아, 콩이었습니다. 땅은 공동체의 소유였고 수확물은 가족, 국가, 그리고 서원에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는 15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들이 매년 일정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강제 노동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도로, 다리, 사원 건설, 광산 건설, 군 복무 등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미타는 노예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국 전체의 기능과 발전을 보장하는 일종의 공공부채였습니다.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식량, 의복, 그리고 주택을 제공했습니다. 미타 체계 덕분에 잉카인들은 제국의 가장 외딴 지역들을 연결하는 유명한 도로와 같은 웅장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정밀함과 장인정신으로 건설된 이 도로들은 군대, 관리, 그리고 물자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로변에는 여행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복잡한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통치되었습니다. 각 지역은 더 작은 단위로 나뉘었고 특별히 임명된 관리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세금 징수, 자원 분배, 분쟁 해결, 그리고 질서 유지를 담당했습니다.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잉카인들은 키프라고 불리는 매듭 문자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키프는 다양한 길이와 색깔의 끈을 매듭으로 묶은 것이었습니다. 각 매듭의 위치와 종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키프는 통계, 역사적 사건, 심지어 메시지 전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종교는 잉카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우주와 관련된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은 태양신 인티였으며 사파 잉카는 그의 후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외에도
창조신 비라코차와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가 중요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파종과 수확부터 아이의 탄생과 새로운 통치자의 즉위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모든 중요한 사건에는 종교의식과 축제가 수반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식을 거행하고 천체를 관측하고 통치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잉카인들은 농업과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가족들은 돌이나 진흙으로 지은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노동과 자원을 공유하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농사기술, 공예, 그리고 전통을 배웠습니다. 엄격한 생활체계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직물, 도자기, 보석,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플루트와 드럼으로 연주되는 그들의 음악은 일상생활과 종교의식 모두에 어울렸습니다. 전성기 타완틴수유는 단순한 제국이 아니라 복잡하고 자급자족하는 유기체였습니다. 사회구조, 미타 기반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정교한 통치체제 덕분에 타완틴수유는 오늘날까지도 감탄을 자아내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라졌지만 이 문명은 인간 정신의 힘과 조직력을 증명하는 장엄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치밀하게 구축된 잉카 제국의 역사는 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쇠퇴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내부 모순과 외부 세력이 얽히고 설친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타완틴수유의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필연적인 변화에 직면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과거로의 여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16세기 초 잉카 제국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무렵 제국 내부에 심각한 문제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요인 중 하나는 내전이었습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까지 통치했던 위대한 사파 잉카 황제 와이나 카팍의 죽음 이후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와이나 카팍은 명확한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고 이는 아들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위 계승을 위한 주요 경쟁자는 아타오알파와 우아스카르였습니다. 제국 북부 키토에 주둔하고 있던 아타오알파는 주변에 상당한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수도 쿠스코에 본거지를 둔 우아스카르 역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혈 전쟁이 발발하여 제국은 약화되고 자원은 고갈되었습니다. 형제는 서로 싸우며 타우안틴수유의 통일을 위협했습니다. 이 내전은 약 1527년부터 1532년까지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아타오알파가 승리하여 동생 우아스카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 승리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약화와 분열의 시기에 남미 해안에 최초의 유럽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왕실의 자금 지원을 받은 탐험대는 부와 영광을 찾아 새로운 땅을 탐험했습니다. 그러한 탐험가 중 한 명이 프란시스코 피사로였습니다. 피사로는 형제들인 에르난도, 곤살로, 후안, 그리고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1532년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피사로와 그의 부하들은 지금의 페루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규모, 조직, 그리고 부에 경탄했습니다. 그러나 내전으로 인한 내부 불안정성도 감지했습니다. 노련한 정복자였던 피사로는 이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잉카인들 사이의 불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아타오알파의 회동은 1532년 11월 카하마르카에서 열렸습니다. 형을 무찌른 아타오알파는 평화를 위해 많은 병력을 이끌고 카하마르카에 도착했지만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군은 매복을 준비했습니다. 아타우알파가 도시 광장에 들어서자 스페인 사제 비센테 데 발베르데는 그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며 기독교로 개종하고 스페인 왕의 권위를 요구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국인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었던 아타우알파는 성경을 땅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공격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스페인군은 잉카인들이 본 적도 없는 강철칼, 권총, 말 등 우월한 무기를 사용하여 황제의 무방비 상태의 수행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카하마르카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빠르고 잔혹했습니다. 수천 명의 잉카 전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타우알파 자신도 포로로 잡혔습니다.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타우알파는 함정에 빠졌고 그를 이교도이자 부의 원천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아타우알파는 피사로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는 대가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제시했습니다. 황제는 그가 갇혀있는 방을 그가 닿을 수 있는 높이까지 금으로 채우고 은은 그 2배로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한의 규모에 놀란 스페인 사람들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잉카인들은 제국 전역에서 귀금속을 모아 카하마르카로 가져왔습니다. 타우안틴 수유의 모든 곳에서 금과 은이 흘러들어 왔는데 이는 잉카인들의 부와 기술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타우알파를 석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황제가 석방될 경우 군대를 모아 자신들을 몰살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1533년 짧고 불공정한 재판 끝에 아타우알파는 우상 숭배와 동생 우아스카르 살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화형을 피하고자 아타우알파는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화형은 잉카 신앙에서 영원히 잊혀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후안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후 교살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아타우알파의 죽음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계속 저항했지만 제국은 중앙 지도부를 잃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약점과 내부 갈등을 악용한 스페인은 체계적인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피사로와 그의 정복자들은 제국 깊숙이 진격하여 도시들을 점령하고 잉카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지역 부족들을 정복했습니다. 잉카의 저항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타우알파가 사망한 후 잉카인들은 새로운 통치자 망코 잉카 유팡키를 선출했는데 그는 처음에는 스페인에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복자들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린 그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536년 망코 잉카는 쿠스코를 포위했지만 우월한 무기와 전술을 갖춘 스페인군은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망코 잉카 유팡키는 산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빌카밤바에 독립 잉카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거의 40년 동안 지속된 마지막 잉카 요새였습니다. 그곳에서 잉카인들은 스페인에 계속 저항하며 침략을 감행하고 독립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스페인 통치 아래 대부분의 잉카인들의 일상생활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국에 노동력을 제공했던 전통적인 미타 시스템은 스페인인들을 위한 귀금속 채굴로 전환되었습니다. 집단 노동과 공동체 돌봄에 익숙했던 잉카인들은 착취와 폭력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매우 높은 광산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잉카인들이 면역력이 없었던 천연두와 홍역 등 유럽 질병의 확산 또한 파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저항력이 약화되었으며 사회 구조가 파괴되었습니다. 마지막 잉카인 투팍 아마루는 1572년 스페인에 의해 포로로 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잉카 제국의 마지막 몰락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죽음 이후 빌카밤바는 함락되었고 마지막 남은 조직적인 저항 세력은 진압되었습니다. 잉카 제국 정복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은 정치적 분열, 종교적 차이, 그리고 기술적 우월상을 이용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결단력, 교활함, 그리고 잔혹함은 그가 강대한 제국을 전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몰락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독립과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파괴에도 불구하고 잉카의 유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추픽추와 같은 그들의 건축 구조물, 계단식 농경지, 그리고 그들의 조직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잉카 제국의 이야기는 권력의 취약성과 내부 갈등이 어떻게 외세의 정복자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남미 역사의 이 장은 인류 문명과 그 상호작용의 복잡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메소와 아메리카와 안데스 산맥의 고대 문명 역사는 시대를 아우르는 매혹적인 여정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미스터리와 위대한 업적, 그리고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마야 문명의 세계와 그들의 흥망성쇠, 아즈텍 문명과 그들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위력을 탐구하고 잉카 제국의 조직과 건축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문명 발전의 주요 이정표를 살펴보았으니 잠시 멈춰 이 문명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문명들을 비교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며 세계사라는 보물창고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공헌을 더 깊이 이해할 시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야, 아즈텍, 잉카 세 문명은 모두 고립된 지역에서 출현하고 발전했지만 존재의 어떤 측면에서는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세 문명 모두 복잡한 사회를 건설하고 농업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고유한 신앙체계를 발전시켰고 뛰어난 건설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 문명은 서기 250년에서 900년경에 이르는 고전기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에 티칼, 팔렌케, 고판과 같은 마야 문명의 도시들은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야 문명은 뛰어난 천문학자와 수학자였으며 복잡하고 정확한 달력 체계를 개발하고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진보된 문자 체계 중 하나인 상형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야 문명의 도시들은 놀라운 정밀성과 기술로 건설된 웅장한 사원, 궁전, 천문대로 장식되었습니다. 15세기 초 다소 늦게 역사 무대에 등장한 아즈텍인들은 전설적인 테노치티틀란을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텍스코코 한가운데 있는 섬에 건설된 이 도시는 그 규모, 운하, 다리, 그리고 장엄한 사원으로 당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뛰어난 전사이자 행정가였으며 수많은 민족을 그들의 통치 아래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는 명확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경제는 농업, 수공예, 그리고 무역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잉카인들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광대한 제국인 타완틴 수유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국가는 안데스 산맥을 따라 뻗어 있었고 뛰어난 조직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제국의 가장 외딴 지역까지 연결하는 도로망과 유명한 마추픽추를 비롯한 웅장한 건설 사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사회 체계는 집단주의와 엄격한 통치에 기반을 두었으며
종교는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문자 체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야인들은 역사, 신화,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발달된 상형 문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복잡한 개념을 전달하기보다는 날짜, 이름, 그리고 사건을 기록하는 데 더 적합한 더 단순한 상형 문자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잉카인들은 우리가 아는 문자 체계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매듭이 있는 끈으로 구성된 키푸라는 매듭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키푸는 회계, 통계, 그리고 정보 전달에 사용되었지만 마야인처럼 텍스트를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정치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잉카 제국은 최고 통치자 사파 잉카가 통치하는 중앙 집권 국가였으며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즈텍 문명 또한 중앙 집권 국가였지만 그들의 제국은 정복당한 민족들이 일정한 자치권을 유지하면서도 조공을 바치고 전사를 공급하는 연합체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마야 문명은 통일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도시 국가들은 공통된 문화와 언어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었고 종종 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종교 관습 또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 문명 모두 다신교였으며 자연, 우주, 그리고 인간의 삶과 관련된 여러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규모와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아즈텍은 인간 제사로 유명했는데 그들의 신념에 따르면 이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들을 달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마야 문명 또한 인간 제사를 행했지만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는 덜 흔했고 다른 성격을 띠었으며 종종 지배계층의 의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잉카 문명에서는 인간 제사가 더욱 드물었고 일반적으로 통치자의 죽음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사건에만 행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세 문화 모두에서 사회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며 옥수수, 콩, 호박, 그리고 그들의 식단의 기반이 되는 다른 작물들을 재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인들은 화전 농업을 활용하고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친함파로 유명했습니다. 친함파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풍성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 수상 정원입니다. 고지대에 살았던 잉카인들은 산비탈을 개발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특한 계단식 농경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도시와 정착지도 달랐습니다. 고전 마야 도시는 피라미드, 사원, 궁전을 갖춘 웅장한 의식 중심지였으며 그 주변에는 소박한 주거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즈텍 도시 테노치티틀라는 수로와 다리가 발달한 독특한 물 위 도시였습니다. 웅장한 마추픽추든 소박한 마을이든 잉카 정착지는 엄격한 계획과 석조 건축이 특징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의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은 그들의 공예와 예술을 드러냅니다. 마야인들은 숙련된 도예가, 보석 세공인, 그리고 석조 조각가였습니다. 그들의 도자기와 조각품은 정교한 장인 정신과 풍부한 디테일로 유명합니다. 아즈텍인들 또한 숙련된 장인들이었는데 특히 금, 은, 깃털 세공에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예술 작품은 종종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잉카인들은 석조, 직물, 그리고 금속 세공에 대한 뛰어난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직물은 높은 품질과 정교한 디자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세계사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명들은 각각 지울 수 없는 자취를 남겼고 독특한 지식과 업적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인상적인 문자 체계와 정확한 달력뿐 아니라 천문학과 수학에 대한 심오한 이해까지 선사했습니다. 시간의 순환과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당시로서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건축 구조물은 그 기념비성과 아름다움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즈텍은 제국으로서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조직력을 발휘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농업적 업적, 특히 치남파스의 건설은 공학과 환경 적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잉카인들은 놀라운 국가 조직과 건축의 본보기를 남겼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도로망, 계단식 농경, 그리고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웅장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능력은 모두 그들의 천재성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건축적 탁월함을 상징하는 마추픽추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명들이 정복당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문화, 언어, 전통, 그리고 지식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의 후손들에게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과 남아있는 유적들은 우리가 그들의 과거를 살펴보고 그들 문명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 위대한 문화를 비교해보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뚜렷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발전,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향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놀라움과 영감을 주는 풍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인간의 독창성, 회복력, 그리고 위대함을 향한 추구의 이야기입니다. 잊혀진 제국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지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 조직과 협력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가조차도 내부 갈등과 외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문명들은 인간 경험의 다양성을 일깨워주며 역사의 조용하지만 현명한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역사는 놀라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유산은 단순히 고대 유적의 돌이나 도자기의 무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에서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인류 공동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시면을 탐험하며 메소아메리카와 안데스 산맥의 신비로운 문명을 탐험하는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문화의 탄생과 성장을 탐구하며 먼 길을 걸어왔고 그 업적은 여전히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점차 장엄한 도시국가 형태를 갖추게 된 최초의 마야 정착지부터 티칼, 팔렌케, 코판이 지식과 예술의 중심지로 빛났던 황금기까지 마야인들이 어떻게 천체를 정복하고 정밀한 달력을 만들고 오늘날 그들의 지혜를 드러내는 독특한 문자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시선은 아즈텍으로 향했습니다. 유목민 부족에서 시작해 장엄한 테노치티틀란을 중심으로 광활한 제국을 건설하기까지 빠르게 성장한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복잡한 사회 구조, 강력한 군사 조직, 그리고 복잡한 신들과 의식들로 가득한 심오한 영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장엄한 잉카 왕국도 탐험했습니다. 초라한 시작부터 타완틴수유 제국의 부흥까지 얽히고 설킨 도로만과 마추픽추 같은 걸작들로 장식된 잉카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잉카인들이 어떻게 국민을 통치하고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그들의 신념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문명은 각자의 방식으로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비록 시대는 끝나고 제국은 새로운 강대국에 함락되었지만 그들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토착민의 후손, 언어, 전통, 그리고 세계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대 사원과 피라미드의 돌, 정교한 도자기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해독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비문에도 그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마야인, 아즈텍인, 잉카인을 비교해보면 지리와 역사에 따른 차이점뿐만 아니라 놀라운 유사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질서를 추구하고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생명과 발전을 지탱할 수 있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독창성, 끈기, 그리고 조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단순히 고대인들의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식과 그 축적의 중요성, 협력과 조직의 힘,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가조차도 내부 갈등과 외부 도전에 취약할 수 있다는 교훈 말입니다. 이러한 문명들은 인간 경험의 무한한 다양성을 일깨워주며 역사는 그 조용하지만 현명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단순한 박물관 전시나 관광 명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의 역사의 일부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과거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인류 문명, 그 흥망성쇠, 그리고 지식과 창조에 대한 영원한 탐구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평화와 깊은 존경심을 담아 우리의 탐험을 마무리합니다. 이 위대한 문화에 대한 기억이 영감의 원천이 되고 인간 정신의 회복력,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름다움과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온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평화와 고유한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